아침엔 불과 엿새 만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습니다. 일본 강요들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가 재범 메일을 전수 분석했더니 괴롭힘 행위 중에 폭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말 홍콩의 최대 규모 시위가 예고되면서 홍콩 사태가 중대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무력 진압이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선 전문가 예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한 달 수업료만 수백만 원인 기숙학원이 알고 보니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수업도 엉망이고 환불도 어려운 엉터리 기숙학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평화경제 구상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하루 만에 막말에 가까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거론하면서 남측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곧바로 무례가 도를 넘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하루 만에 나온 반응. 하지만 내용은 공식 입장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막말 수준의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문 대통령 경축사를 말재간만 부린 정신구호의 나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화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소도 웃을 노릇이라며 매우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비아냥댔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뻔뻔한 사람, 웃기는 사람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괴멸시키려는 북침 훈련이라며 이 시점에 대화를 운운하는 게 의문스럽다고 비난을 우리 정부에 집중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남측과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이 끝난 뒤 대화 국면이 찾아올 것이라는 건 남측의 망상에 불과하다며 미련을 미리 접으라고도 했습니다. 계속된 북한의 비난에 대응을 자제해왔던 정부도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숙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워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북한의 담화를 도를 넘는 무례한 행위라며 남북이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불과 엿새 만인데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이번엔 특히 군사분계선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발사해 도발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어서 한승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1분과 16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는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동 방향에 있는 특정 목표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약 230km를 날아갔는데 정점 고도는 약 30km,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최대 속도가 지난 10일 발사한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비슷한 점을 볼 때 같은 미사일을 고도를 낮춰 시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최근 선보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지대지 미사일까지 모두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은밀하면서도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체 추진제 단거리 미사일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우리한테 그 비대칭 우위를 갖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올해 들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건 8번째입니다. 특히 오늘 발사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9.19 남북 군사합의가 규정한 지상과 해상의 상호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을 교묘하게 비껴 발사했습니다.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 가깝게 남측에 더 가까운 곳에서 발사를 감행해 위협 수위를 높인 겁니다. 발사 직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딴 발사체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가 유독 잦아졌고 대남 비난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뭘까요? 통일외교부 최영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북한의 무력 시위나 또 대남 비난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회동을 가졌죠. 네. 그 이후부터 한번 숫자를 해봤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봤는데요. 저 붉은색이 발사체가 발사된 날입니다. 모두 6번 발사가 됐고요. 파란 부분은 대남 비난 담화가 나왔던 날이죠. 5번입니다. 다음은 비난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남조선 당국이라고 비판 대상을 정했다가 군부 호전 세력, 그다음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왔습니다. 경고 수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무기 개발, 그다음에 세기를 모색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다가 남북 접촉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비판의 대상과 수위만 그 내용만 보더라도 비판의 수위를 얼마나 올렸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록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당국자라는 표현으로 거친 비난을 쏟아낸 것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대남 비난 중 가장 높은 수위였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북한이 대남 비난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남측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속내에는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한미연합연습이 아마 이번 달 말쯤이면 끝나고 북미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북미 실무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안건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이 남측에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 중단, 최신 무기 도입 중단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독 결국 남측에 미리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미국에는 그 반응을 한번 떠본다. 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관계에 대한 압박이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행보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됐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진짜 속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런 소극적이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도 오늘은 이례적으로 연이어서 북한을 상대로 강한 유감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반응만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한미연합 연습 중단이나 최신 무기 도입 중단 같은 건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실, 그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이 오늘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북미 간의 그 실무 협상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남쪽하고의 협력 수요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 이후에는 우리하고의 경제 협력을 재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네, 지금 북한은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북한이 통미봉남이라고 하죠. 그런 네. 입장을 취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선미후남, 즉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하고 남북 협력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영윤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다른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 검사 강화 대상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조치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적장을 가득 메운 폐타이어. 국내에서 쓰고 버린 것도 있지만 지난해에만 24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 원료로 씁니다. 정부가 폐타이어를 비롯해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 등 수입 폐기물 세 품목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일주일여 만에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진위를 달마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업체 현장 점검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나오면 반출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와 관계에서 무역 분쟁이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품목 모두 수입국에 일본이 들어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일본과 러시아 수입품에 한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해온 검사를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역 마찰 소지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기물 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내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화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영 특파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고요. 강요들의 반응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이 이전보다 온건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인데요. 어제 경축사 이후에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국장급 정책 대화의 재개 여부를 거론했고요. 고노 외무상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청와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오는 2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맞춰서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일단 분위기는 그런데 일본 정부의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답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었는데 이 주장이 달라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주장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어떤 답을 내놓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만나서 들어볼 수는 있다. 이 정도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오늘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놓고 한국은 언급 없이 미국과 연대하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문제 논의에서도 한국을 빼놓으려는 의도를 여전히 유지한 것도 강요들의 대화 언급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게다가 고노 외무상이 문 대통령에게 한 말도 또 외교 결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고노 일본 외무상이 문 대통령의 경축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향해서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취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우리 외교부는 고노 외무상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론해 어떤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가 국제관계에서 부적합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결국 자국 내 정치적 문제, 즉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을 다시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아베 총리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급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열림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일본 자민당과 열림여당을 구성 중인 공명당의 대표가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논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世界の一つの学ぶべきモデルとして多くの人々がそこに注目をしているこの憲法の価値をこれからも継承し伝え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요미우리 신문은 야마구치 대표가 평화헌법 구조 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생각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헌법 구조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존립 근거와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담겠다는 뜻을 최근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自民党立党以来の最大の課題である憲法について国会において憲法の議論をいよいよ本格的に進めていくべき.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선 확보엔 실패했지만 개헌에 반대해온 제2야당이 논의는 해보자고 나서자 아베 총리가 반색을 하고 나선 겁니다. 安倍総理、確かに総理の考えと私違いますけど、憲法改正の議論はしっかり進めていきましょう. 참의원 24석을 가진 국민민주당이 동의할 경우 열림여당은 개헌안을 안정적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불교단체인 창과학회가 모태인 공명당은 이전부터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했지만 아베 총리가 개헌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당대표가 나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명당이 반대할 경우 개헌안은 발의될 수 없고 아베 총리의 독주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제주 이어도 주변 해역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구조에 나섰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준영 기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인명 구조인데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 이어도 해상에서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인데요. 해경의 조난 신호를 보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엔 승선원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승선원 13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는데요. 긴급 구조본부가 차려진 제주해양경찰서에서도 선원 모두를 구조했다는 소식에 한숨을 돌린 상태입니다. 한국 국적 1,800여 톤급 석유화학 운반선인 SO가 가라앉고 있다며 해경에 신고한 시간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입니다. SO에는 한국인 8명과 미얀마인 5명 등 모두 13명이 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31살 미얀마인 선원 1명은 양쪽 발목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불은 자체 진화됐는데 배에 물이 차면서 침몰이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주해경은 헬기와 3,0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신고 접수 1시간쯤 뒤 현장에 도착했고 화상을 입은 미얀마인 선원을 먼저 구조했습니다. 이후 해경은 저녁 7시 40분쯤 선원 13명을 모두 구조해 화상을 입은 미얀마인 외엔 모두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SO에는 벙커 CU 90톤과 경유 20톤이 적재돼 있는데 해경은 곧바로 공기 배출구인 에어벤트 폐쇄 조치를 하면서 아직 기름 유출은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SO는 현재 20도가량 기울어진 상태로 해경은 기름 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SO는 어제 오후 4시쯤 중국 난퉁에서 출항해 여수로 향하고 있으며 해경은 SO 승선원들이 들어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에서 문준영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KBS가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제보 메일 303건의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직장인들이 겪은 괴롭힘 중 폭언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모욕과 뒷담화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허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사가 뭐라 하든 말든 너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유진, 너 초짜야? 여기 알바하러 왔어? 네가 이런데 신입이 뭘 보고 배우겠냐?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같이. 직장 내 괴롭힘 가운데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건 바로 폭언이었습니다. 임금체불 등 노무 사안을 제외한 괴롭힘 신고 110건 가운데 55건, 절반입니다. 욕설은 물론 이것도 못하냐, 멍청하다와 같은 인신 공격성 발언, 고함을 지르는 행위도 빈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혹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상에서 일어나는 모욕으로 42%나 됐습니다. 폭언의 절반 정도는 모욕을 동반했습니다.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윤희수 팀장에 대한 소문 아세요? 소문? 뭔데? 능력 있는 남자 상사들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승진을 거듭하는 야망녀. 성공에는 물불 안 가리는 타입. 남잘모
이용 안 되나? 이와 유사한 소문이나 뒷담화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2%, 세 번째로 꼽혔습니다. 오늘 화장도 좀 다른 것 같고. 퇴근하고 남자 만나냐? 유진이도 여자다. 꾸미니까 예쁘네. 직장 내 괴롭힘보다 먼저 금지된 성희롱 피해도 7%나 됐습니다. 피해자를 직급별로 보면 일반 사원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팀장급 중간관리자가 많았습니다. 성희롱을 포함해 괴롭힘 행위를 21가지로 세분했는데 제보 메일 110건에서 나타난 괴롭힘 행위는 모두 304건으로 피해자들은 평균 3가지에 가까운 괴롭힘 행위를 중복 경험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최근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홍콩 사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홍콩에선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주말엔 또 최대 규모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홍콩을 연결합니다. 안양봉 특파원, 늦은 밤인데 지금도 집회가 열리고 있군요. 지금 집회는 무슨 집회입니까? 네, 지금 집회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집회입니다. 교사와 대학 교수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시간 잠시 전 저녁 9시부터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법원의 결정으로 공항 시위가 어려워지자 이처럼 도심에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큰 집회가 열리는데요. 내일은 교사들이 주축이 된 집회가 열립니다. 또 모레 18일 오후에는 앞서 200만 명이 참여한 시민행진을 주최한 곳이죠.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진선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인권진선 측은 이번에는 300만 명이 모이자고 시위 동참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홍콩 경찰이 집회는 허가했지만 행진은 허가하지 않아서 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집회가 또 한 번 홍콩 사태의 중대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대로 주말 휴일 집회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중국 최고 지도부 베이다이허 회의도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건너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중국 무장경찰이 연일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 중국 지도부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상무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도 빈곤 타파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내놓으며 회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음을 알렸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홍콩 사태가 무력 진압이냐 아니면 평화적 해결이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콩 사태를 공공연의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력 진압 가능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홍콩이 가지는 위상 그리고 내년 타이완 선거 등을 고려할 때 무력 진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홍콩 사태에 그동안 미온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협상을 촉구했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협상을 촉구했는데요. 시 주석이 시위대와 마주 앉으면 15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시 주석과 통화할 스케줄이 잡혔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볼튼 보좌관은 천안문 사태와 같은 일이 홍콩에서 생긴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콩에서 안양봉 특파원이었습니다. 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뒤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가 수술받은 보형물은 희귀암 유발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회수되고 있는 제품인데 국내엔 11만 개가 수입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슴 확대술에 쓰는 글로벌 제약회사 엘러간사의 유방 보형물입니다. 7, 8년 전 이 보형물을 넣는 확대술을 받은 40대 여성 환자는 최근 한쪽 가슴이 심하게 부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면역 체계와 관련한 희귀암의 한 종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사 보형물과 관련한 국내 첫 희귀암 발생 사례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다른 보형물보다 표면이 거칠어 피부에 잘 안착하는 특징이 있는데 미국 FDA는 이 제품의 희귀암 발생 위험이 다른 제품보다 6배 높다며 제품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부터 회수 중입니다. 거친 표면에서만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나 발생 기전은 명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에는 2007년부터 11만 개가 수입돼 최근 3년간 2만 9천여 개가 유통됐습니다. 식약처는 부작용이 더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은 희귀암 발생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대개 한쪽 가슴에 가슴이 붓고 커지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오히려 혈종이나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의심 증상이 없다면 굳이 보형물을 제거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강원도 강릉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모자가 계곡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60대 어머니는 오늘 숨진 채 발견됐지만 30대 아들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계곡입니다. 어젯밤 실종된 모자 가운데 60대 어머니가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던 펜션에서 하류 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된 지 17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함께 실종된 아들 37살 남호 씨의 행방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자 평상을 옮기려고 물가에 접근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해갖고 아마 그 계곡 앞에 이렇게 가로등 무서운 때문에 항상 뭐 이런 곳을 치려고 갔다가 실종 당시 강릉에는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불어난 계곡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 설치되어 있던 목조다리도 부서진 상태입니다. 어젯밤 실종 신고 직후부터 이틀째 꼬박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거센 흙탕물인데다 암초도 많아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이 불어나거나 그러면은 이 바위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고. 당국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사고 지점에서부터 하류 쪽 남대천 전 구간에 걸쳐서 수색 작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또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게 알려지자 경찰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대전에서는 교통사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40대 운전자가 60대 운전자를 마구 폭행하는 일도 벌어져 도로 위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당국이 좀 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이에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던집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입니다. 폭행 피해 당시 차량 안에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자 32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꿨는데 항의를 받게 되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개인 사정으로 피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일단 가해자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가 혐의가 나오는 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인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특가법 등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대전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40대 운전자가 60대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접촉사고 이후 보험 처리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40대 운전자가 60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경찰은 폭행 가해자인 40대 남성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방학 때 아이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학원에 보내보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믿고 보냈는데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현장 K 김지숙 기자입니다.
조희정 씨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고등학교 2학년 딸을 기숙학원에 보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3주 과정에 250만 원이나 냈는데 수업이 엉망이었다고 말합니다. 엄마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의문이 든대요. 그럼 지금까지 수업이 제대로 안 됐냐 그랬더니 안 됐대요. 다른 학생이 어머니에게 쓴 쪽지. 첫날부터 사흘간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고 약속한 소규모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강화도에 있는 학원으로 찾아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처음 할 때는 진짜 거의 다 자수했어요. 학생, 원생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나 학원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루 정도는 못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오다가 뭐 차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첫날만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오셨고. 첫날엔 왜 못 오신 거예요? 시간표가 안 짜져 있어요. 학생이 70명 넘게 있었던 이곳엔 지금은 7명만 남아 있습니다. 약속한 수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불법 시설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학생 대부분이 퇴소한 겁니다. 애초부터 기숙학원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부지에 있는 건물 2동 가운데 한 동은 학원이지만 한 동은 숙박시설로 신고돼 있습니다. 기숙사동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레지던스 호텔로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식사 문제도 엉망이었고 일주일 동안 세탁도 안 해서 애들이 여름철에 이렇게 냄새나고 땀나도 계속 그냥 입고 있었고. 운영자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홍보한 사람들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여기 기숙학원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선전을 했죠. 저희는 그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하는지 그런 홈페이지도 잘 몰랐어요. 왜 이런 학원에 학생들이 모여들었을까? 기숙학원 학생을 모집한 남성은 자신을 대치동 학원의 상담 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해당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겠다며 학생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영화음을 좀 찾아라 그랬는데 이런 때 지나가는 모두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전문학원 하는 저도 이번에 처음 됐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지난 겨울에도 김포에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처벌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유명 학원의 이름을 짜깁기 해 캠프 이름을 짓고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사칭해서 불법 캠프를 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또 이러신데요.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퇴소한 학생 대부분은 아직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 하지만 학생들 학원비가 2억 원에 가까운 반면 환불을 안 해줄 경우 처벌은 벌점과 과태료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장 K 김지숙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아이들에게 나타나지만 성인 환자들도 40만 명이나 됩니다. 성인 환자들의 경우 특히 중증인 경우가 많고 증상이 심하면 우울증까지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질병분류상 가벼운 질환으로 취급되는 데다 신약의 보험 적용도 안 돼 환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살 최정현 씨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얼굴과 목덜미, 팔목 부위까지 붉은 반점이 선명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려움에 일상생활이 어려워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밥 먹기도 싫고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니까 정신까지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을까?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최근 도입된 신약을 처방받은 뒤 그나마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최 씨 같은 중증 아토피 성인 환자는 약 11만 명.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이 신약 치료제를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투약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선 사실상 유일한 생물학적 치료제인데 문제는 약값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달 투약 비용이 200만 원 수준입니다. 굉장히 비싼 약이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크고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이라서. 중증 질환의 경우 환자가 보통 약값의 30%만 부담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아무리 증상이 심해도 경증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질병 코드엔 중증 아토피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증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이 대형 병원에 가게 되면 약재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요.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중증 코드를 신설하고 환자 부담을 10%까지 낮출 수 있는 산정 특례를 적용할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에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일본은 사죄하라! 미국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사람들 뒤에 묵묵히 앉아있는 이 소녀상. 무려 32개월 만에 햇빛을 쐬며 나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애초 한 대학에 마련됐던 자리를 빼앗겨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창고 안에 머물러 있던 건데요. 미국인들이 소녀상을 바라보는 것마저도 그렇게 무서웠던 건지 일본이 집요하게 설치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바로 일본의 돈과 로비입니다. 해외 친일 세력을 만들기 위해 일본 정부가 쓰는 돈이 한 해에 수천억 원, 내년엔 1조 원에 이를 거라는데요. 우리 공공외교 예산의 50배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한인회관에 설치된 소녀상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전시였는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3번 거절 끝에 방문객이 거의 없는 저녁 시간에 그것도 3시간만 전시된 겁니다. 연방 하원 의장께서 어프로브를 하셨다가 아무래도 이러한 일본 라비스트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서 제3국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서 결정을 번복을 하셨었습니다. 어떤 로비가 있었을까? 로비회사 포브스테이트가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활동 보고서, 주미 일본 대사관 의뢰로 미 의회 내 소녀상 전시와 관련해 의회 직원과 접촉했다고 돼 있습니다. 스기야마 일본 대사와 의회 관계자들 만남도 주선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봤더니 뉴욕 한인회가 의회 내 소녀상 전시를 추진하던 2월과 5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은 23만 1,000달러,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 로비를 펼쳐왔습니다. I know they lobbied against me on Resolution 121. They're horrified. They're spending more money from Japan. 이런 로비 자금은 어디에서 나올까? 올해 일본 외무성 예산 설명서. 전 세계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 예산으로 712억엔, 우리 돈 8,2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최근 4년간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늘었는데 내년엔 1조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사용 목적으론 친일파와 지일파 육성을 꼽았습니다. 특히 영토와 역사 문제 대응을 위해 국내외 싱크탱크 지원 예산으로만 57억엔, 658억 원을 쏟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정책 연구 예산은 64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공공외교 예산은 158억 원으로 일본의 50분의 1 정도입니다.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담론이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한 투자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국제 여론전에 대응할 공공 외교 예산 역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일본 군마현에 강제징용자를 기리는 추도비가 있는데요. 현 측에서 철거를 요구하면서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이 몇 년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익과 평화 세력 간의 맞대결장이 되고 있는 곳에 이승철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전시 중지를 당한 작품. 조선인 강제 연행자 추도비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입니다. 실제 추도비를 만났습니다. 철도와 터널 공사장, 지하 공장 굴착장 등 군마현에 있던 18개 징용 현장에 끌려왔던 한반도 출신자만 어림잡아 6천여 명. 이들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시민 1,000여 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세운 것이 이 추도비입니다. 朝鮮人が無念にも異国の地で亡くなったということをきちっと歴史の中に残しておきたいということで形にしたものがこの追悼碑なんです。 이쪽으로 쭉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이 길을 통해 영혼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 현립공원 한쪽에 세워져 산교육장으로 자리 잡았지만 군마현은 2014년 벼랑간 더는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우익들의 끈질긴 공격 때문 8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재판이 있는 날이면 우익들이 찾아와 법원 앞에서 소란을 피울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뜨거운 현안입니다. 日本側は反省すべきはちゃんと反省をしながら友好関係を作っていくんだよということを若い人たちや後世の人たちに伝えていくと。 추도비 철거에 대한 2심 판결은 내년 봄쯤 내려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네. 그 광복절인 어제 중국 충칭에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서 방명록에 이름을 남겼는데 그거를 네. 자신의 그 SNS에 올렸습니다. 네, 저게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죠. 네. 네. 뭐 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한 열정의 정신, 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 부분, 그 대한민국이라는 글씨 모양이 저건 대일민국이라고 쓴 거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썼을 리는 없겠죠. 글씨체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티즌들 반응 좀 더 보면요, 저기 대일민국이란 글자 히읗하고 아래에 자유한국당 히읗하고 확연히 구별이 된다. 때문에 확연하게 그 위쪽에 한이 아니다,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현충원 방문 때 방명록을 봐도 히읗자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대일민국이라고 쓴 거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히읗자를 좀 잘 이상하게 쓰는군요. 어쨌든 글씨체를 둘러싼 해프닝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 상식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그랬겠느냐, 말도 안 된다. 네. 저거는 원래 글씨체가 필체가 저랬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글씨체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더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방명록 내용을 올리면서 올린 다른 글이었습니다. 네, 사진보다 글이 문제라고요? 네네. 무슨 얘기입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74년 전 오늘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1945년 광복절을 맞았을 때 대한민국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시다시피 1919년에 수립이 됐고 올해가 100주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그 선포한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 헌장을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원내 대표가 임시정부 청사에 가서 임시정부를 부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 원내대표가 그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을 거고. 네. 그렇다면 그런 글을 쓴 취지가 뭐였을까요? 네, 그래서 나 원내대표 측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네. 이 대한민국 국호는 1948년 재헌의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국호가 정해졌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호는 1948년 7월 1일 그 재헌의회 표결에서 헌법 1조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이 통과되면서 확정된 건 맞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임시정부에서부터 쓰기 시작했고 우리 헌법에도 임시정부를 개성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네. 좀 논란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최근 야당에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주정과 이어져서 조금 논란이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진성 기자였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백두산만 20년 넘게 오르며 촬영해온 한 사진작가가 백두산의 아름다운 비경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백두산 정상의 동이트구.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 천지가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지에서 쏟아지는 맑은 폭포수. 절로 감탄사가 나올 만큼 규모가 장대합니다. 거친 산줄기 아래로 관광객들이 지나는 안내소가 보이고 드넓은 녹지 위로 도로가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꽃바지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원시림 속의 숨은 호수, 왕지가 절경을 뽐냅니다. 계곡 옆으로는 색도 모양도 제각각인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북동부 산지에서 자라는 펄중나리, 산속 시냇가에 주로 분포하는 금매화,
여름 백두산은 오색찬란한 야생화의 천국입니다. 7월, 8월 가장 그 야생화가 만개하고 꽃을 찍는데 가장 그 적절한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함께 올라 다시 한번 주목받은 백두산. 변함없이 늠름한 기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KBS